최인철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 센터장이십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심리과학연구소 소장도 역임하셨고요. 서울대학교 오시기 전에는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학사, 그리고 미국 미시간 주립대 애나버 캠퍼스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아마 여기 계시는 저희 회원 여러분들은 다 이 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베스트셀러입니다. 스테디셀러죠. 프레임 이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고요. 그 밖에 많은 그 학술 활동, 그리고 대중 강연 및 또 이런 전문 교양서적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말씀해 주실 내용은 정말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행복을 찾아갈 것인가 가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는 뭔가 미스테리한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행복은 워낙 신비로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만,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거 비슷하게 행복해지는 법도 몇 가지를 잘 지키면, 그리고 운 좋게 성격이 좀 잘 태어나게 되면, 행복이 유리한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리고 또 하나 운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사실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강의는 그런 내용을 반복하기보다는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의 행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이 왜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코로나가 재밌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피해의 정도가 동일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피해도 동일하지 않지만 이 마음의 충격, 이 행복의 손해를 보고 있는 정도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매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측정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서베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매일 한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응답을 해오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의 행복, 우리가 보통 코로나 블루라는 얘기를 늘 쓰고 있는데 이 코로나 블루의 실체가 뭐고 어떻게 변했는지, 당연히 행복이 떨어졌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느 시점에서 많이 떨어졌는지, 1차 유행 때 많이 떨어졌는지, 2차 유행 때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했는지, 전염병을 인류가 대규모로 그리고 큰 피해를 주는 감염병을 지금과 같이 겪게 되면 당연히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의 변화가 오고, 그런 행동의 변화는 당연히 우리의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백신도 개발하고 치료제도 개발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지만, 인류 초기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런 대규모 감염병이 반복적으로 발생했고, 그 기간 동안에 인류가 겪어왔었던 행동의 변화와 의식의 변화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된다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의 기원의 일부 속에는 이런 감염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소위 이런 대규모 전염병, 접촉성 전염병들을 많이 겪어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그런 전염병을 덜 겪어왔던 거죠. 오른쪽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거는 이런 그 분야의 연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이제 저와 같은 심리학자들이 하는 연구인데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을수록 개인주의적인 가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에서 저 북미 이런 나라들 보시면 굉장히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개인주의가 가치가 강한 거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런 아시아권은 비교적 집단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집단 감염병이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발병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본능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외부 집단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감염병이 외부로부터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외부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 집단 구성원들이 외부 집단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이렇게 자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집단 내에 강력한 규범을 만들기 시작하고, 집단 내에서 강력한 리더들이 부상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이 감염병 상황에서 더 커질 거다라는 이런 이제 가설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두 가지 연구 분야가 있으니까 이제 일본의 학자들이 이 둘 사이의 소위 코릴레이션을 구해본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문화가 얼마나 집단주의적인 정도가 그 문화가 과거에 얼마만큼 감염병을 많이 겪어왔는지와 관계가 있는지, 그래서 그 관계를 구해보니까 놀라울 정도로 높은 관계가 나타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의 행복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그런 모든 질문 가운데 반드시 들어갔으면 하는 그 출발선이 뭐냐면은 이런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있다.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가 더 집단주의적으로 변할까,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담론 속에서는 많이 하는데 과연 데이터로 그게 나타날까라는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그 정도는 뭘 나타내냐면은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냅니다. 크게 증가했다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요 초기 한 80일 정도까지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한국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중요한 심리적인 특징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추적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운 좋게 측정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한 개인이 개인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거는 개인주의를 보고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집단주의를 나타내는데, 개인주의는 여기 손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이렇게 회색으로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개인주의는 크게 변동이 없는데요, 집단주의 가치는 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이렇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타난 2등인 그런 나라였죠. 그래서 2월 말 3월 초부터 우리나라를 입국 제한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국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걸 막지 못한 정부의 무능 혹은 외교력을 탓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와중에 특별히 이제 우리의 관심을 끌었던 게 베트남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굉장히 빠르게 결정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다른 나라들보다도 이렇게 빨리 입국 금지를 할 수 있느냐, 앞으로 갈지 내가 의심스럽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국가 간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 그리고 국가의 어떤 외교적인 문제로만 이거를 프레임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가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국가가 과거에 집단 감염병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취하는 행동이 다른 집단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입국 제한을 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외교적인 사건, 국가적 수준의 사건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겨져 있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는 뭘 집어넣느냐,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국가가 얼마만큼 과거의 감염병을 많이 경험해 왔는지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지, 이 X축에는 역사적으로 감염병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런 나라들은 과거에 그런 감염병들을 많이 경험한 겁니다. Y축은 날짜인데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한 날짜이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더 천천히 입국 금지를 했다는 거고, 이 Y축에서 여기에 가까울수록 더 빨리 우리나라에 입국 금지했다는 건데, 보시면 굉장히 리니어하게 부적인 관계,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과거에 감염병을 많이 경험한 나라일수록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금지를 빨리 합니다. 한 개인도 그렇고 어떤 집단도 그렇고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일으키는 어떤 심층의 원인들을 분석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고 베트남 사람도 그렇겠지만 감정적인 반응들을 보일 수가 있죠. 우리 그래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하게 되면 국가 수준에서의 어떤 오해나 충돌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나라는 이게 지금 이 초록색의 브라질일 텐데요, 계속해서 증가해서
조금 줄고 있지만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에 이렇게 확진자의 수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이거를 역학의 차원에서도 접근해 볼 수도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쩌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사람들이 원래부터 그 문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본 겁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 확진자 수를 예측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분석을 한 겁니다. 우선 GDP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GDP 부자 나라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보다는 평균적으로 GDP가 높은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옵니다. 경제를 멈출 수가 없고 또 그런 곳일수록 사람들이 굉장히 접촉을 많이 하기 때문에 GDP가 높은 곳, GDP를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정부의 효율성입니다. 정부의 효율성은 저희가 측정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이미 나와 있는 퍼블릭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이 와 있을 때 중앙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자원을 분배한다든지 아주 효율적으로 이런 걸 대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치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밀도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국가가 얼마만큼 과거에 이런 전염병들 많이 경험해 왔는지 그 변수도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브라질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를 보게 되면 굉장히 규모이 약합니다. 그냥 개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시면은 이런 자리에서도 규범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규범을 어겼을 때 굉장히 강력한 처벌들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할 때 심리학자들이나 문화 인류학 같은 사람들이 그 문화가 타이트하다, 엄격하다, 혹은 루스하다, 느슨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선은 뭐냐면은 이제 매일매일 분석을 한 겁니다. 매일매일 분석을 해서 이 변수가 통계적으로 영향력이 없으면은 점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실선이 되면은 이 시점부터는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정부의 효율성은 부쪽, 그러니까 확진자 수를 떨어뜨리는 쪽으로 아주 초기부터, 가장 초기부터 일관되게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강력한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율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가의 확진자 수는 아주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납니다. 국가의 규범이 루스할수록, 그러니까 강력한 규범이 없고 그냥 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국가일수록 확진자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 이런 패턴을 이제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마음이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재미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좁혀서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변해왔느냐, 측정이 중요하죠. 측정해놓지 않았으면은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의 행복이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아보려는 조사들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코로나 확진자 변하는 패턴을 보셨겠지만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이게 증가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아주 다이나믹한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일회적인 측정만으로는 이 코로나가 미친, 마음에 미친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 가을부터 카카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제안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을 매일매일 좀 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행복을 측정하는 문항들은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문항들이 잘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문항들을 카카오가 운영하는 다음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의 행복을 측정할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2018년도에 120만 명이 들어왔고요. 2019년도에 150만 명, 작년도에도 한 140만 명 정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평균으로 따지면은 매일매일 3,000에서 4,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의 서베이가 이루어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나중에 잘 쓰면 좋겠다, 이거 국가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라고 하던 차에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터진 겁니다. 비극적인 상황이지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해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구나 해서 작년 한 해 정말 너무나 바쁘게 지냈는데요. 이제 이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변화의 궤적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X축이 보시면 맨 아래에 있는 게 일일 확진자의 수입입니다. 1월 20일 날 첫 번째 환자가 나타납니다. 2월 말 3월 초 기간에 소위 우리가 1차 유행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한 70%가 나오는 이 스파이크가 생기고요. 그리고
꽤 오랫동안 잘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다가 8월 그 하순부터 아시겠지만 2차 유행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또 잠잠해져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잠잠해지다가 작년 12월 중순 이후로 소위 3차 유행이 터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매일매일 측정한 나라 사람들의 행복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이제 매일매일 데이터들인데 뭐 굵쭉날쭉합니다. 이게 당연히 데이터라는 게 뭐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통계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차 유행을 거치면서 뚝 떨어집니다. 당연히 이걸로 떨어지겠죠. 그러다가 조금 유지가 되다가 2차 유행으로 가는 이 여름 무렵에서 제일 많이 떨어집니다. 지금 눈으로는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요.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요 2차 유행에서의 하락이 1차 유행보다 더 급하게,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외부 환경에 의해서 행복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굉장히 코로나라고 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출렁거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게 외부 환경에 의해서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다. 근데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정도가 이게 코로나 기간 때문에 나타난 거냐 아니면은 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패턴이 나타나는 거냐라고 누군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저희는 그 전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게 2020년에만 나타나는 패턴이고 그 전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디펜스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붉은색이 2018년, 2019년도의 평균 패턴이고요. 요 파란색이 2020년도 패턴입니다. 보시면 2020년도 패턴이 2018년, 19년하고 굉장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요 2차 유행 기간에 떨어지는 거 보시게 되면 요 기간에 보통 때는 여름에 굉장히 행복감이 좀 높게 나타납니다. 휴가도 가고 뭐 이러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는 요 기간 동안에 급격하게 이런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요. 연말이 다가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도 올해 잘 살아왔다. 그러면서 선물 사는 양이 늘어납니다. 분석을 해보면 트위터에 저희가 텍스트를 분석해보면 감사한다, 고맙다라고 하는 표현이 폭발적으로 연말로 벌써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행복에 이 시즌 효과가 있어서 연말이 되면 되게 좀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요. 근데 작년을 보시면은 그런 패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이런 3차 유행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도의 패턴이라는 게 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연간 변화의 패턴이 아니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유독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패턴이라는 걸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별로 분석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요 1차 유행에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지역의 평균보다 대구 경북 지역의 평균이 훨씬 더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행복을 절대 저희가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런 단일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저희가 표준화된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 다양한 감정들을 물어봅니다. 스트레스도 물어보고요. 지루함도 물어볼 수 있고 짜증도 물어보고 우울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상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당연히 올라갔어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지루함이라고 하는 감정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1차 유행 기간에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의 지루함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반대인 게 즐거움인데요. 즐거움은 당연히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집니다. 즐거운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대구 경북 지역 사람들의 즐거움의 감소가 1차 유행 기간에 다른 지역보다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패턴을 이제 보입니다. 모두의 행복이 동일하게 떨어졌느냐? 지역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실 이 행복의 조건과 관련 있는 얘기를 여기서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견디는 힘. 우리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견디는 힘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그렇게 건강의 차원에서도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근육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좀 잘 견디죠. 넘어지더라도 괜찮고 또 행복해지는 방법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된다. 많은 분들이 시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누가 시시하다고 생각하느냐? 스테이터스가 높은 겁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 그런 교육수준 그런 거 말고 국가 수준에서 뭔가 얘기를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행복이 왜 낮은지 그런 얘기를 해야지, 긍정적으로 마음도 이런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행복해지기 위해서 중요하게 작동하는 몇 가지의 힘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견뎠는지를 보면 그동안 무시했던 사소해 보이는 힘들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요. 1월부터 4월 사이에 웰빙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네, 그냥 선형적인 직선 하나를 그리면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올라가기도 해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 아주 심각하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덜 떨어지기도 합니다.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무엇이로 개인차를 설명할까요? 계층이 설명하느냐? 계층도 일부 작동합니다. 성격, 오늘은 제가 성격 얘기를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행복이 덜 떨어집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성격이냐면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분들이 조금 더 힘들었어요. 거리두기가 심해지니까 만날 수, 이런 자극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불필요한 자극이 살아내서 오히려 좋아요. 그래서 나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좋았다라는 분들은 100% 장담은 못하지만 내성적인 분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적으로도 이게 작동하고요. 나도 뒤에서 데이터 보여드리겠지만 여성과 남성, 여성의 행복 감소가 더 두드러집니다. 재택근무를 하니까 모든 식구가 집에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가 문을 닫아가지고요. 어린아이들이 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담당해야 되는 육아, 가사,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난 거죠. 그리고 그 부담만 늘어나니까 정서적으로 조절해야 되고 중재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서 여성들의 행복이 더 많이 떨어지는 패턴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성격이라든지 성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 지식에는 도움이 되지만 내가 살아가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 혹은 이런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차이가 사람들마다 차이를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이 행복의 감소를 막아주는가 그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거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겁도 나고 이러니까 자기의 기분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자기 기분을 관리하는 거. 이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스트레스 관리를 이제 심리학자들이 나눕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개인에게는 없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누군가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는 없으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방운동을 하는 겁니다. 손 씻고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좀 지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같은 거죠. 여기 인지적 재해석이라고 어렵게 말이 되어 있지만 이 말은 뭐냐? 마음을 바꿔보는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좋은 게 있을 거다. 긍정적인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이것만 생각하면 더 우울하니까 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수 있는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 그러니까 내 어텐션을 코로나 상황에 잡아두지 말고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하는 거.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거 많이 하죠. 여행도 가보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기간 동안 초기에 이런 행동들을 의도적으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많이 하는 사람들, 적게 하는 사람들인데 많이 하든 적게 하든 행복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그 마음을 바꾸는 것. 이 와중에도 코로나 기간에도 배울 점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이걸 적게 하는 사람들은 행복이 많이 떨어집니다. 또 하나,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행복의 감소가 없고요.
그런 걸 잘 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의 강조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가 행복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가져봐라.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를 잘 견디고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비교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급적 자기가 하고 있는 한 가지만 보지 말고 취미를 가져야 되는지, 그것의 중요성을 이 코로나 기간으로부터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 다른 말로 얘기하면 행복의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 상황을 긍정적으로 재해석해 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습관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지극히 사적인 일이고 시시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입니다. 마지막에는 그 주의 관리, 우리의 어텐션 매니지먼트가 이제 갈수록 중요해지는 그런 사회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제3의 공간을 가져본다든지 취미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행복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강조하기 위해서 앞서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가족, 친구와 보내는 힘, 사회적 지지의 힘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하루에 3번씩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랜덤하게 연락을 합니다. 언제 연락을 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너무 일찍 혹은 너무 늦은 시간에는 안 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시간에는 안 보내고요. 하루에 3번 연락을 합니다. 문자가 갑니다. 근데 그 문자에 링크가 걸려 있어서 그 링크를 클릭하게 되면 설문지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한 설문지가 나오는데 아주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물어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활동을 자기가 답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뭘 물어보느냐? 옆에 누가 있냐고 물어봅니다. 혼자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뭘 물어보느냐? 지금 현재 행복을 물어봅니다. 이거를 연구에 따라서 2주 할 때도 있고요. 저희가 한 달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를 한두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한 500명, 600명, 때로는 1000명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의 2주 혹은 한 달의 데이터가 쌓이는 겁니다. 그럼 뭘 알아낼 수 있느냐? 평균적으로,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옆에 누가 있을 때가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한지, 어떤 액티비티,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을 때 행복감이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다행히 저희가 2020년도에도 이 연구를 코로나 기간 동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비슷한 샘플을 가지고 저희가 2017년에도 똑같이 해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라고 하는 거에 힘이, 행복에 미치는 힘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더 커졌는지 줄어들었는지, 사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감염될 확률은 가족 사이에서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게 이 전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되게 위험 요인인데, 그동안 행복 연구에서는 누군가 옆에 있다라는 게 행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양날의 검처럼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옆에 있는 게 행복에 도움이 됐느냐, 특별히 누가 있는 게 행복에 그 전보다 도움이 됐느냐, 이걸 알아보기 위한 연구이고요. 이 검은색은 2020년도 데이터이고 이 회색이 2017년도인데 다 생략하고 중요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특별히 누가 옆에 있을 때 행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힘이 유독 커진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보시면 친구와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친구와 배우자는 2017년 코로나 이전에도 회색이 오른쪽에서 여기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걸 보여드리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힘이 더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결국 우리의 행복에 더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힘은 뭐냐면은 배우자, 친구,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있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행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은 코로나 전과 후에도 똑같습니다. 누구냐? 상사, 회사 동료, 나이 얘기만 하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잘 견뎠을까? 젊은 사람들이 잘 견뎠을까? 감염병에 감염이 되는 위험성,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을 따져보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죠.
그런데 행복 궤적을 그려보면 이 초록색이 50대 이상입니다. 여기 빨간색이 10대, 20대고요. 파란색이 30, 40대입니다. 일단 평균차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50대 이상의 행복이 10대부터 40대까지 행복보다 평균값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코로나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행복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50이 넘어가고 60, 70이 되면 행복이 오히려 증가하는 이렇게 U자형 커브를 보입니다. 10대부터 40대까지는 코로나가 심해지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이 되는 그 기간에는 쭉 떨어집니다. 근데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그런 변화가 적습니다. 굉장히 완만합니다. 스트레스를 저희가 재보면 50대 이상에게서는 이게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 스트레스인데요. 올라가요. 회복됐다가 2차 유행, 1차 유행 이럴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 50대를 보시게 되면, 50대 이상을 보시게 되면은 잔잔합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적어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나는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아무런 정보 없이 이 사람에 대한 특징을 추론할 때 첫 번째, 나이를 가지고 추론하면 됩니다. 아, 이분은 나이가 있는 분일 거다. 두 번째, 내성적인 분이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가족과 사이가 좋은 분이었을 거다. 그렇게 사이가 지금 괜찮은 겁니다. 근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힘들다. 아무런 정보가 없이 추론한다. 첫 번째, 젊은 사람일 거다. 외향적일 거다.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 특히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은 거라고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런데 왜 나이 든 사람들에게서 이런 평균이 원래부터 낮을 뿐만 아니라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향받는 정도가 적은가 해서 이제 행복의 조건 하나를 더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큰 이유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자기의 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의 모티베이션, 그다음에 골, 목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끝이 있다고 의식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목표가 뭐냐면은 많은 걸 이루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걸 배우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더 많은 걸 축적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끝이 있다는 걸 알고 자기의 죽음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목표가 바뀝니다. 목표가 뭐냐?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것. 자기의 기분 관리가 최고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기분에 가장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게 뭔가 물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나쁜 인간관계. 좋은 사람하고 만나야 됩니다. 마치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 하죠. 좋은 와인만 마시기에 인생이 너무 짧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이가 들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 갈 필요가 없는 모임에 안 가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안 만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첫 번째 비결이 없다. 건강하고 똑같다. 규칙적으로 식사하세요. 너무 기름기 있는 식단을 피하시고 술은 적당히, 담배는 절대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체중 관리. 이 5개를 지키면 성인병에 걸릴 확률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행복에 미스테리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이것들을 과소평가를 한다는 거죠. 왜?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많은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조금 움직여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성이 있는데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되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관리하고 내 습관들을 관리하는 이 정도 수준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없으니까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별거 없더라.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두 번째,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그 헨리 밀러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북회기선, 남회기선 이런 걸 쓰는 작가입니다. 이분이 글을 쓰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에게 만들어 놓은 11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게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금과 업조처럼 내려오고 있는 일종의 11개지만 십계명 같은 건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Be human. 인간답게 살아라. 너 글쓰기를 못 하지만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사람들 만나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기분 내키면 술도 마시고 좀 취해요.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어텐션을 그 문제에만 집중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의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이 나이가 좀 놀라운 힘이 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은 이걸로부터 배우는 게 뭐냐, 진짜 당신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고 싶다면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냥 조금씩 변화밖에 안 일어나요. 근데 결정적인 변화를 하고 싶다면 뭘 해야 되느냐? 안 좋은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걸 끊지 못하면 이런 골프 치고 있어가지고 별거 다 해봐야 별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근데 뭔가 펀더멘탈한 하나를 딱 바꾸면 숫자가 주는 거와 똑같습니다. 진짜 힘들게 하는 사람, 이제는 좀 포기해도 된다. 이런 용기를 가지면 당신의 행복은 극적인 변화를 낳지만, 그거 하지 않으면 조금 변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이럴 가능성이 있다. 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행복을 어떻게 측정하는 하는 것인지, 어찌 보면 정량화를 해서 그래프로 보여주시는데, 행복을 정의를 어떻게 하고 정량화는 어떻게 하는지 좀. 그리고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측정 어떻게 하느냐, 좀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당신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기보다는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마음 상태가 뭔지를 쪼개봅니다. 쪼개보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하나가 뭐냐, 만족하고 있는 상태, 만족. 이 정도면 내가 내 삶에 만족한다고 할 때,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고 때로는 당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은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화가 나거나 짜증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상태보다는 좋은 기분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를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 내가 왜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라는 거죠. 제가 네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좋은 기분을 많이 느끼고 나쁜 기분을 덜 느끼는 거를 쪼개가지고 네 가지로 말씀드린 거 합쳤으니까 지금 세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를 하고 그걸 물어보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기분이니까 안 좋은 기분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더 지루하냐 삶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얼마나 요새 짜증이 나느냐를 물어보기도 하고, 얼마나 우울하냐를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복이 어렵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만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당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일 끝내고 맥주 한잔 하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그건 행복의 조건이죠. 일 끝내고 편안하게 맥주 한잔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행복을 느낀다는 거지, 그거 자체가 행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애매한 말 대신에 구체적인 말을 쓰라고 저 같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돼 그러면 꼭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게 아니라 야, 살면서 자기 삶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사는 게 좋아. 그럼 다들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면서 너 영감, 인스피레이션을 좀 느끼면서 사는 게 좋아. 그럼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너 행복하게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굳이 그래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행복을 구체적인 감정들이나 상태로 쪼개게 되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데, 행복이라는 너무 추상적인 말을 쓰다 보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늘 하고 싶었던 내용이라서 질문에 답을 너무 길게 드렸습니다. 교수님, 행복은 상대적입니까? 절대적입니까? 우리가 기분이 좋고 나쁠 때 상대적인 어떤 비교에 의해서, 그때 비교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도 들어가지만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른 비교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기준은 시간에 따른 기준도 있겠죠.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있는데 내가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괜찮다, 이런 시간상의 비교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상대적인 것과 절대적인 게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행복해지는 방법을 얘기할 때 조언은 뭐냐, 지금이 굉장히 뜨거운 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여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한여름에 여기 학교에서 테니스를 치시거나 뭐 걸어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아주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 차가운 물이 내 등에 떨어질 때 그 쾌감은 절대적이죠. 이거는 그걸 내가 차가운 물로 샤워를 하면서 내 친구는 더 좋은 샤워 시설에서 샤워를 할 텐데 이렇게 느끼진 않아요. 그 순간에는 그것만 내가 즐깁니다. 샤워를 딱 끝내고 나서 차가운 맥주 한 캔을 딱 마실 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에 나는 국산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그 친구 걔는 수입 맥주를 마시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비교를 덜 일으키는 경험을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에 영향을 주는 거는 상대적인 건 당연히 상대적인 게 들어가죠. 절대적인 것도 들어가는데 가급적 비교가 유발되지 않는 경험들을 많이 해라.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여행 같은 겁니다. 레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레저라고 하는 말의 그것 자체가 뭐냐, 이게 쓸모가 없고 그냥 그것 자체가 좋은 거를 우리가 레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면 행복 경험이 커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 그러면 경제적인 영향이나 정치적인 영향이 개인 행복에 미치는 그런 게 연구가 되어 있는가요? 행복에 대해서 지나친 심리주의적인 관점도 위험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적인 상황, 이런 거와 상관없이 너는 마음만 잘 먹으면은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견해도 건강하지 않고, 반대로 그런 것들만 잘 갖춰주면 인간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반쪽짜리 얘기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서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러면 CEO들은 되게 누구 교수 데려와서 강의시켜서 정신을 좀 바꾸고 태도를 좀 바꿔야 돼. 그 젊은 사람들은 노노노노 월급 올려주세요. 그러면 높은 분들은 야 살아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던데 너네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이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행복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뭐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체계적인 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강조하는, 행복에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나이와 계층과 비례합니다. 계층이 낮은 사람들은 당장 빵이 중요해요. 그 사람들에게 당신은 행복을 모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강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네, 친철 교수님 뭐 언제 들어도 좋은 강연이시고 정말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뭐 늘 겪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 일상 평범함의 이 소중함을 다들 느끼셨을 텐데 행복도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잃어보니까 그 평범함, 일상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올해도 저희가 중요한 저희 공부 모임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 플라스틱 포럼도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이런 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이만희 장관님 모시고 요 이제 1부 순서 마무리를 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과학장을 모시고 또 다른 좀 식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기강에 콜로라도 대학에서 연구한 걸 기억이 있다는데 거기서 뭘 연구를 했냐면 to do or to have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사람의 신성과 태도, 삶의 방식,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 경험하려고 하는 것, 자기가 직접 나서려고 하는 것과 to have, 나온 결과를 가지려고 하는 것, 좋은 것이 있으면 챙기려고 하는 것, 내가 많이 가져가지고 남기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그랬는데 to have 쪽을 선택한 사람들은 말년이 부자이기는 한데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죽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었다. 그런데 to do, 경험을 쌓았고 그걸 공유하려고 매일매일의 삶을, 매일매일의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고 죽을 때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죽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쭉 그 강의를 아주 경청을 하고 메모를 거의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50대 이후와 이런 트렌드를 보이고 이러한 현상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안도하신 분이 계셨다면, 내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셨다면 한 단계 더 벗겨보자. 네. 여러 어르신들의 CEO에 여기 오신 분들의 그 철학과 경영 방식,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느끼고 있는 책무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는 40대, 30대, 20대를 챙겨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희망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오늘 매우 중요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덕담이라고 아까 했는데 행동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묘 교수님께서 대서울대학교의 학생처장이 되셨기 때문에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드리는 것으로 제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번 저희 모임에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두 분 다 한번 불러서 얘기를 듣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정말 그 실책들을 잘 알고 잘 고쳐가는 방법을 자꾸 물어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정부대로는 환경 에너지부를 만들어라. 에너지부라는 게 있는 것 그 자체로 탈원전을 폐기한다, 탈원전을 간다, 이런 소리 하나도 없이 에너지 믹스를 가장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자동적으로 내놓으면 탈원전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 식의 정책 제안을 한번 해보자 해서 제가 교수들 좀 모았습니다. 지금 한 20분 모았는데 한 10분 더 모아가지고 저희 그 혁신성장과 지속발전을 위한 국가 고전대 개발, 이걸 한 8개월 정도에 해서 좌측이든 우측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대선 후보들한테 던져주려고 합니다. 기회가 되면 그 사람들 다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 개인적으로 또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과학은 좌도 없고 우도 없고 야도 없고 야도 우도 없다. 그냥 원하는 데는 다 해준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들하고 잘 모아서 올해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국가 어젠다 개발을 수제하려고 우리 교수님들 내일 저희들이 일단 모여가지고 팀을 짜고,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죠?